당장 꺼져. 애도 하나 제대로 못 낳는 게 무슨 낯짝으로 이 집에 붙어 있어. 3년 전 저는 아이 못 낳는다는 이유로 종갓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시어머니는 제가 밤마다 쓴 태몽 일기장을 눈앞에서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빗속에서 캐리어 하나 끌고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3년 후 제가 검은색 BMW에서 내리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제 양손을 잡고 내린 어여쁜 쌍둥이 아들들을 보면서요. 그 순간 저는 봤습니다. 저를 쫓아냈던 그 사람이 제 앞에서 주저앉는 모습을.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연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뭐 하시면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하시는 모든 일이 늘 잘 되시고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한서진 34살입니다. 시집 온 지 6년이 됐고 남편 이준혁은 250년 역사를 자랑하는 전주 이씨 종갓집의 7대 독자입니다. 결혼 전에는 몰랐습니다. 7대 독자라는 네 글자가 제 인생을 이토록 짓누르게 될 줄은요. 결혼 첫날 밤 시어머니 최명숙 여사께서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서진아, 우리 집안이 너한테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큰지 알지? 그때는 그 말이 따뜻한 환영 인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계약서였습니다. 아들을 낳으라는, 반드시 아들을 낳으라는 무언의 각서였던 거예요. 첫 해가 지나도 아이 소식이 없자 시어머니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밥상머리에서 툭툭 던지시는 말씀들이 제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왜 이렇게 몸 관리를 못하는지 몰라. 남편 준혁은 그럴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었습니다.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준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못 들어준 거였을까요? 그이도 7대 독자라는 무게에 짓눌려 있었으니까요. 결혼 2년 차에 첫 임신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처음으로 제게 웃어 보이셨습니다. 한우갈비를 직접 끓여주시고 제 방에 가습기까지 들여놓아 주셨습니다. 그 행복은 8주 만에 끝났습니다. 자연유산이었습니다. 그러게 조심하랬잖아. 내가 뭘 잘못 먹었길래. 시어머니의 첫마디였습니다. 위로도 걱정도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잃은 슬픔에 젖어 있는 제게 쏟아진 건 원망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4년 동안 4번의 유산을 겪었습니다. 한 번은 쌍둥이였고 한 번은 5개월까지 갔다가 잃었습니다. 그때마다 시어머니의 말씀은 더 날카로워졌고 남편의 침묵은 더 길어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제 몸에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궁기형으로 착상이 어렵고 유지는 더 어렵다고요. 의사 선생님은 냉동 배아 보관을 권유하셨습니다. 혹시 모르니 건강한 배아들을 얼려두자고요. 저는 남편 몰래 그렇게 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기적처럼 5번째 임신 소식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초음파 사진을 받아들고 펑펑 울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조심스럽게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임신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젓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표정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번엔 다를 거예요. 의사 선생님도 상태가 좋다고. 딸이면 어쩌려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직 성별도 모르는데 시어머니의 첫 걱정은 그것이었습니다. 일단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태몽 일기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저만의 기록이었습니다. 아이에게 쓰는 편지 같은 거였어요. 오늘 내 심장 소리를 들었어. 콩닥콩닥 그 작은 소리가 엄마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큰 희망이야. 12주가 됐어. 의사 선생님이 건강하대. 엄마가 이번엔 꼭 널 지켜줄게. 내가 아들이든 딸이든 엄마는 상관없어. 그냥 건강하게만 태어나줘. 매일 밤 남편이 잠든 후에 몰래 적었습니다. 제 손이 떨릴 때도 있었고 눈물이 글씨를 번지게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만큼은 행복했습니다. 아이와 단둘이 대화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은 16주차 정기검진 날이었습니다. 병원에 다녀와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방에 들어갔는데 시어머니께서 제 책상 앞에 서 계셨습니다. 손에 제 태몽 일기장을 들고요. 어머니, 그건, 이게 뭐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 일기장이에요. 아이한테 쓰는,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다고 시어머니께서 제가 쓴 문장을 읽어 내려가셨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집안 7대 독자를 이을 아이를 가졌으면서 딸이어도 된다고?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아? 어머니, 전 그냥 아이가 건강하면 좋겠다는 그런 정신으로 또 흘릴 거야. 흘린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4번의 유산을, 4번의 죽음을 시어머니는 흘린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어머니, 됐어. 이딴 거 쓸 시간에 몸이나 관리해.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제 일기장을 찍기 시작하셨습니다. 1장, 2장, 3장. 제가 밤마다 눈물로 적어왔던 아이에게 보내는 편지들이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는 무릎을 꿇고 떨어지는 종이 조각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 머리 위에서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신 차려, 한서진. 내 위치가 뭔지 알아. 넌 이 집에서 대를 이을 아들을 낳는 것 말고는 아무 쓸모가 없어. 방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마룻바닥에 주저앉아 흩어진 종이 조각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집히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아이를 원하는 게 죄인가? 아이가 건강하길 바라는 게 이 집에서는 그토록 큰 죄인가? 그때 남편 준혁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마룻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종이 조각을 줍고 있는 저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뭐야 이게? 저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한 줄기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을 거야? 엄마가 뭐라고 하셨는데? 엄마. 그래요. 이 사람한테 저는 항상 엄마 다음이었습니다. 당신 아이 얘기야. 우리 아이.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이 아이를 원하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어?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숨만 쉬었습니다. 엄마 말도 이해해. 7대 독자잖아. 부담이 크시지. 저는 웃었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요. 그래, 그렇겠지. 7대 독자니까. 250년 종가니까. 난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찢긴 종이 조각들을 하나하나 펴서 책 사이에 끼워 넣었습니다.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제 아이에 대한 사랑이었으니까요. 새벽녘에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언젠가 이 조각들을 다시 이어 붙일 날이 오겠지. 그날이 오면 내 아이한테 보여줘야지. 엄마가 널 얼마나 원했는지.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2달 후 저는 이 집에서 쫓겨나게 될 거라는 걸요. 그리고 쫓겨난 그날이
제 진짜 인생의 시작이 될 거라는 것도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께서 종친 어른들을 집으로 부르셨습니다.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서진아, 인사드려라. 큰할아버지 오셨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큰 절을 올렸습니다. 종친 어른들의 시선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이번엔 좀 잘 되나? 예, 지금은 상태가 좋다고 합니다. 즉, 이번에도 안 되면 어쩌려고. 그 말에 제 몸이 굳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종친 어른 옆에 앉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볼 게 있습니다. 혹시 이번에도 안 되면요?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설마 지금 제 앞에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집안대가 중요하지. 어쩌겠나? 종친 어른의 대답에 시어머니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나는 대체 뭘까? 아이를 낳는 기계? 그것도 안 되면 버려지는? 그 순간 뱃속에서 아이가 꿈틀거렸습니다. 제 손이 자연스럽게 배 위로 갔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하지만 운명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47일 후 저는 또다시 피를 흘리며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5번째 유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말을 듣게 됩니다. 응급실 천장이 하얗게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할 힘이 없었습니다. 아랫배가 쥐어뜯기듯 아팠고 차가운 수액이 팔뚝을 타고 흘러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출혈이 심해서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은 채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아이는요? 제 아이는 어떻게 됐나요? 아이는 살릴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이 귓전을 스치는 순간 저는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목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5번째였습니다. 5번째 아이를 잃었습니다. 병실에서 이틀을 보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 번도 오지 않으셨습니다. 남편 준영만 하루에 한 번씩 얼굴을 비추었는데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몸은 좀 어때? 아이 얘기는 안 할 거야? 남편은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 옆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도 저를 포기했구나.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저를 선택한 적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퇴원하던 날 비가 내렸습니다. 남편이 운전하는 차 안에서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빗방울이 차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걸 바라보며 마치 제 인생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들. 종갓집 대문 앞에 차가 멈췄습니다. 남편이 먼저 내려서 우산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그 우산은 저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현관에서 기다리고 계시던 시어머니께로 향했습니다. 저는 비를 맞으며 혼자 차에서 내렸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느꼈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소파에 앉아 계셨고 그 앞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앉아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건조했습니다. 저는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아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시키는 대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이게 뭔지 알지? 시어머니께서 봉투를 제 앞으로 밀어내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이혼 합의서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이건 더 기다릴 수가 없어. 시어머니께서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6년이야. 6년 동안 기다렸어. 근데 넌 계속 아이를 흘리기만 했지.
5번이나. 저도 원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 몸이. 그래, 내 몸이 문제야. 시어머니께서 제 말을 끊으셨습니다. 내 몸이 문제니까 우리 집안대를 이을 수가 없는 거 아니냐? 7대 독자야, 7대. 250년을 이어온 종갓집이 너 때문에 끊길 판이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잃고 싶어서 잃은 줄 아시나요? 5번이나 제 뱃속에서 심장이 멎는 걸 느꼈는데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시냐고요. 어머니, 저한테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시간이 문제가 아니야. 시어머니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의사가 뭘 했는지 내가 다 알아. 자궁기형이라며. 앞으로도 임신 유지가 어렵다며. 그런 몸으로 어떻게 우리 집안대를 이어? 저는 시어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억지로 참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버리시겠다는 건가요? 버린다는 말이 너무하지 않니? 서로를 위해서 깔끔하게 정리하자는 거야. 시어머니께서 테이블 위에 펜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위자료 같은 건 기대하지 마라. 6년 동안 먹여주고 재워줬으면 됐지. 여기 서명해. 저는 펜을 바라봤습니다. 손을 들어 집어야 하는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남편 준혁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제발 한마디만 해줘요. 당신 아내잖아요. 6년을 함께 살았잖아요. 준혁아. 제가 남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남편이 멈춰섰습니다. 하지만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남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간절하게 기다렸습니다. 제발 한마디만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침묵이 칼보다 아팠습니다. 6년이었습니다. 6년 동안 이 사람을 남편이라고 불렀습니다. 4번의 유산을 함께 겪었고 5번째 아이를 잃은 지 이틀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저를 위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야. 짐은 오늘 중으로 빼고.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서명란에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한서진. 3글자가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눈물이 떨어져서요. 방에 들어가 짐을 쌌습니다. 6년 동안 모은 물건들이 캐리어 하나에 다 들어갔습니다. 웃기지 않나요? 6년이라는 시간이 캐리어 하나로 정리되다니. 옷장 서랍을 정리하다가 책 사이에 끼워둔 종이 조각들을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찢어버린 태몽 일기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지퍼백에 넣어 가방 깊숙이 챙겼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서진아.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미안하다고요. 지금요. 미안하면 아까 한마디 하지 그랬어요. 엄마 앞에서 내가 어떻게. 그래요. 어머니 앞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한테 난 뭐였어요? 6년 동안?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이 없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어차피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이 안 됐으니까요. 캐리어를 끌고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버스 정류장에 도착해서야 다리가 풀렸습니다. 벤치에 주저앉아 비를 맞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지?
친정으로 가면 어머니가 얼마나 슬퍼하실까.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한서진님 되시죠? 이전에 의뢰하신 냉동배아 보관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냉동배아. 저는 잊고 있었습니다. 2년 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건강한 배아 3개를 냉동 보관해뒀던 거요. 보관 기간 연장 여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비를 맞으며 멍하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건강한 배아 3개. 저와 준혁의 아이가 될 수 있었던 가능성이 병원 어딘가에 얼어 있습니다. 연장할게요. 저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류 보내드릴 테니 확인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가 점점 거세졌지만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버림받았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250년 종갓집의 대를 잇지 못한다는 이유로 저는 쓰레기처럼 버려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분노보다 허탈함이 먼저 왔습니다. 그리고 그 허탈함 속에서 작은 불씨 같은 게 피어올랐습니다. 3개의 배아. 제가 가진 마지막 희망. 만약 내가 이 아이들을 낳을 수 있다면 이 몸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라도. 아직은 막연한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저를 버스에 오르게 했고 친정집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스쳐가는 빗속 풍경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다시 일어서겠어. 그리고 언젠가 저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서겠어.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겠어.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다짐이 3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현실이 될지. 그리고 BMW 차문을 열고 내리는 제 옆에 2 아이가 서 있게 될 줄은요. 친정집 대문 앞에 섰을 때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비에 젖은 캐리어를 끌고 온 딸을 보면 어머니가 얼마나 놀라실까.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문을 두드리기도 전에 대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께서 서 계셨습니다. 제 얼굴을 보시더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저를 끌어안으셨습니다. 우리 서진이. 어머니의 품에서 저는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시댁에서는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할 때도, 짐을 쌀 때도, 비를 맞으며 걸을 때도 참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품에 안기니까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엄마, 나 쫓겨났어. 알아. 다 알아. 어머니께서 제 등을 쓸어주셨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6년 만에 느껴보는 진짜 온기였습니다. 내 잘못이야. 내가 아이를 못 낳아서. 아니야. 어머니께서 제 어깨를 잡고 눈을 맞추셨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서진아. 절대로. 그 말에 저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누군가 제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주는 게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 몰랐습니다. 친정집은 작은 시골 마을에 있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그 후로 혼자서 저를 키우셨습니다. 첫째 날 밤 저는 어머니 옆에 누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시어머니의 구박, 남편의 침묵, 5번의 유산, 찢긴 태몽 일기장. 어머니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들어주셨습니다. 가끔 한숨을 쉬시고 가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 집에서 우리 서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꼬? 엄마 미안해. 잘 살겠다고 해놓고 이렇게 돌아와서. 미안하긴. 살아서 돌아왔으면 됐지. 어머니께서 제 머리카락을 쓸어주셨습니다. 여기서 푹 쉬어.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친정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쉬었습니다. 밥 먹고
잠자고 가끔 마당에 나가 하늘을 바라보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어머니께서 가게에서 돌아오시더니 한숨을 쉬셨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어머니께서 애써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다는 걸요. 다음 날 제가 직접 가게에 나가봤습니다. 어머니께서 말리셨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손님 두 분이 수군거리고 계셨습니다. 저 집 딸이 불임이래. 7대 독자 집안에서 쫓겨났다며. 쯧쯧, 저런 집 딸 데려가면 대 끊긴다더라.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님들이 저를 발견하고 슬쩍 시선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다 들었으니까요. 서진아, 어머니께서 황급히 다가오셨습니다. 제 손을 잡고 뒤쪽 방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엄마, 저 소문 누가 퍼뜨린 거야? 어머니께서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동네방네 전화를 돌렸나 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를 내쫓은 것도 모자라서 소문까지 퍼뜨린 겁니다. 애도 못 낳는 계집, 대 끊기게 만드는 계집, 그런 말들을 온 동네에 퍼뜨린 거예요. 얼마나 됐어? 엄마, 얼마나 됐냐고. 일주일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제가 친정집에 온 날부터 소문이 돌았던 겁니다. 어머니는 그걸 알면서도 저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엄마, 가게 손님 많이 줄었지? 어머니께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방에 돌아와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저를 내쫓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던 겁니다. 제 삶을 완전히 망가뜨려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며칠 후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 가게 앞에 누군가 쓰레기를 버려놓았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가게 앞에 흩어져 있었고 벽에는 빨간 페인트로 애도 못 낳으면서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니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새벽부터 일어나 청소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무릎이 꺾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때문에. 그런 말 하지 마. 어머니께서 빗자루를 멈추셨습니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나쁜 놈들 잘못이지. 하지만 내가 여기 있으면 엄마 가게가 뭐가 중요하냐? 내 딸이 중요하지. 어머니의 말씀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요. 제가 여기 있으면 어머니까지 힘들어집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인터넷을 켰습니다. 뭔가 방법이 없을까?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이. 검색창에 대리모, 냉동배아, 이식, 해외 난임 시술 같은 단어들을 쳐봤습니다. 미국에서는 대리모 시술이 합법인 주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 눈에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미국 헬스케어 스타트업 기사였습니다. 난임 여성들을 위한 AI 매칭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했고 결혼 전에는 IT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머릿속에서 뭔가가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나 미국 가려고. 어머니께서 깜짝 놀라셨습니다. 미국? 갑자기 왜? 여기 있으면 엄마한테 피해만 돼. 그리고 나 다시 시작하고 싶어? 미국에서 뭘 할 건데?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냉동배아 이야기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일단 공부 더 하려고. 그리고 기회가 되면 사업도 해보고 싶어.
어머니께서 한참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정말 가야겠니? 응. 여기서는 더 이상 못 버티겠어, 엄마. 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지셨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가라. 우리 서진이가 결정했으면 엄마는 믿을게. 엄마. 대신 꼭 잘 돼서 와야 해. 알겠지? 저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시는 게 얼마나 힘드실지 알았습니다. 외동딸인데, 유일한 가족인데, 꼭 잘 될 거야, 엄마. 기다려. 출국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가방 깊숙한 곳에서 지퍼백 하나를 꺼냈습니다. 찢긴 태몽 일기장 조각들이었습니다. 종이 조각 하나를 펼쳐봤습니다. 엄마가 꼭 널 지켜줄게라는 글귀가 반쯤 찢겨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지켜줄게. 아직 안 끝났어. 저는 그 조각들을 다시 소중하게 챙겼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날 어머니께서 새벽부터 일어나 저를 위해 아침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김밥이랑 깍두기랑 계란말이. 제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것들이었습니다. 엄마,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 비행기도 오래 타야 하는데 배고플 거야. 기내식 맛없잖아. 저는 도시락을 받아들고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주름이 부쩍 늘어나신 것 같았습니다. 제 일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셨을까. 엄마, 건강해야 해. 내가 돌아올 때까지. 당연하지. 우리 서진이 성공하는 거 봐야지. 버스에 오르기 전 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서진아. 응? 내가 아이를 못 낳아서 쫓겨난 게 아니야. 저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 집이 너를 볼 눈이 없었던 거야. 알겠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서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하고 창밖으로 작아지는 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언젠가 꼭 당당하게 돌아오겠다고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손에 든 지퍼백을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찢긴 종이 조각들. 하지만 이건 제 희망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다시 시작하겠어. 이 조각들을 다시 이어 붙일 날이 올 거야. 그날 나는 더 이상 버림받은 여자가 아니라 당당한 엄마로 서 있을 거야.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한국 땅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돌아올 거야. 그때는 절대로 고개 숙이지 않을 거야. 그렇게 저는 새로운 삶을 향해 날아올랐습니다. 보스턴의 첫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낡은 원룸 아파트 창문 틈으로 칼바람이 들어와서 저는 담요를 두 겹으로 덮고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을 보이고 있었고 다음 달 월세도 걱정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돈은 이미 대리모 시술 계약금과 어학원비로 다 나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 뱃속에서 자라지 못했던 아이들이 이제 다른 여성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었으니까요. 냉동배아 3개 중 2개가 성공적으로 착상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쌍둥이였습니다. 제 아이들이 드디어 세상에 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쁨을 오래 누릴 여유는 없었습니다. 당장 돈을 벌어야 했거든요. 낮에는 한국 식당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프리랜서 코딩 일을 했습니다. 새벽에는 창업 준비를 했고요. 어느 날 새벽 3시 저는 노트북 화면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겪은 일들, 4번의 유산, 난임의 고통, 정보 부족으로 헤매던 시간들, 저처럼 힘들어하는 여성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때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난임 여성들을 위한 AI 매칭 플랫폼, 병원 정보, 시술 후기, 대리모 에이전시 검증,
심리 상담 연결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서비스. 제 전공과 제 경험이 만나는 지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업 계획서에 첫 문장을 썼습니다. 맘케어, 엄마가 되고 싶은 모든 여성을 위한 동반자. 반년이 지났습니다. 서비스 베타 버전을 출시했고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방문자가 10명도 안 됐지만 석 달 후에는 1000명을 넘었습니다. 난임으로 힘들어하는 여성들이 제 서비스에 감사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덕분에 좋은 병원을 찾았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포기하려다가 다시 용기를 얻었어요. 그 메시지들을 읽을 때마다 저는 울었습니다. 제 고통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산부인과 병원분만실 앞에서 저는 초조하게 서성였습니다. 대리모인 사라가 진통을 시작한 지 6시간이 지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오실 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한서진 씨? 간호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저요. 축하드려요. 건강한 남자아이 둘이에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드디어 제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분만실에 들어가 아이들을 처음 봤을 때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작고 붉은 얼굴들, 꼬물거리는 손가락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들이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안녕, 아가들아.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가슴에 닿은 아이들의 체온이 따뜻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야. 엄마가 왔어. 첫째는 민재, 둘째는 민호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두 아이는 닮은 듯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민재는 눈이 크고 호기심 많은 표정이었고 민호는 눈이 가늘고 조용한 인상이었습니다. 출산 후 첫 딸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수유하고 기저귀 갈고 재우고 또 수유하고 잠을 2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얼굴을 보면 모든 피로가 사라졌으니까요. 어느 날 새벽 아이들에게 젖병을 물리면서 저는 지퍼백에서 종이 조각 하나를 꺼냈습니다. 찢긴 태몽 일기장의 조각이었습니다. 엄마가 꼭 널 지켜줄게. 저는 그 글귀를 아이들에게 읽어줬습니다. 봐, 엄마가 약속 지켰지? 아이들은 대답 대신 젖병을 열심히 빨았습니다. 저는 웃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1년이 더 지났습니다. 맘케어는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시리즈어 투자 유치에 성공했고 미국 전역으로 서비스를 확장했습니다. 직원이 15명으로 늘었고 사무실도 보스턴 시내 빌딩으로 이전했습니다. 비즈니스 매거진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난임을 극복하고 창업에 성공한 한국 여성 CEO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인터뷰에 응하면서도 얼굴 사진은 거부했습니다. 아직 한국에 알려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오후 회사에서 투자자 미팅을 마치고 나오는데 로비에서 누군가와 부딪혔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사과했습니다. 상대방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서진 언니? 신우이 이도경이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도경도 충격받은 얼굴이었습니다. 언니가 왜 여기에? 잠깐, 이 회사. 맘케어? 설마 언니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도경의 손에 들린 서류 봉투를 봤습니다. 거기에 투자 검토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도경아, 너 혹시? 저 로펌에서 헬스케어 스타트업 투자 자문 맡고 있어요. 이 회사가 요즘 주목받아서 자료 받으러 왔는데.
도경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3년 전 빗속에서 캐리어를 끌고 나가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진 저를요. 언니, 진짜 언니 회사야?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도경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대박. 시리즈어 투자받은 그 한국인 CEO가 언니였어? 조용히 해. 저는 도경의 팔을 잡고 구석으로 데려갔습니다. 주변에 직원들이 있었거든요. 이 얘기 아무한테도 하면 안 돼. 왜요? 시댁에 알려지고 싶지 않아. 도경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언니, 저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때 일, 정말 엄마가 너무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도경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인지 아닌지 판단이 안 됐습니다. 진짜예요. 오빠한테도 뭐라고 했는데 오빠가 그냥. 도경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준영 얘기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됐어. 그냥 본 척 하지 마. 언니. 제가 돌아서려는데 도경이 다시 불렀습니다. 언니, 나 진짜 언니 편이에요. 그때 아무것도 못해서 미안했어요. 저는 멈춰섰습니다. 도경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니 진짜 대단해요. 혼자서 이렇게까지. 저는 한참 도경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도경아. 네. 나 아이 있어. 네. 쌍둥이 아들. 2살이야. 도경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잠깐, 그럼 아빠가. 준혁이 아이야. 냉동 배아로 나왔어. 도경이 할 말을 잃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지갑에서 아이들 사진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민재와 민호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세상에. 도경이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오빠 어릴 때 사진이랑 똑같아요. 언니, 이거 어머니가 알면. 알려선 안 돼.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직은. 내가 준비될 때까지. 도경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해한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알겠어요. 비밀 지킬게요. 고마워. 저는 사진을 다시 지갑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도경아. 네. 그쪽 소식은 알고 싶지 않아. 말하지 말아줘. 도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입을 다물지 못하고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언니, 그것만요. 오빠, 많이 안 좋아요. 매일 술 마시고 회사도 엉망이고.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나갈게. 연락하지 마. 언니. 응? 응원할게요. 진심으로.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벽에 기대어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쪽 세상의 첫 번째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제 슬슬 준비해야 할 때가 된 걸까요?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지퍼백 안에 담긴 종이 조각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중 하나를 꺼내 펼쳤습니다. 언젠가 이 조각들을 다시 이어 붙일 날이 올 거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보스턴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한국에서 보던 하늘과 같은 하늘인데 느낌이 달랐습니다. 조금만 더 준비하면 돌아갈 수 있어. 그날 저녁 아이들을 재우면서 저는 속삭였습니다. 민재야, 민호야. 엄마가 데려가 줄게. 엄마 나라로. 그곳에서 엄마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보여줄게. 아이들은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책상 위에 펼쳐진 서류가 보였습니다. 한국 정부 헬스케어 혁신 포럼 초청장이었습니다.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는 기회. 저는 펜을 들어 참석 확인란에 서명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시간이야.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낯익은 공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3년 만이었습니다. 한국 땅을 밟는 게. 엄마, 여기가 한국이에요? 민재가 제 손을 잡고 두리번거렸습니다. 민호는 다른 손을 꼭 쥐고 조용히 주변을 살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처음 보는 나라의 신기한 표정이었습니다. 응, 엄마가 태어난 곳이야. 공항 출구로 나가니 검은색 BMW 7 시리즈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지사 설립을 도와주는 현지 파트너 회사에서 보내준 차였습니다. 한서진 대표님이시죠? 환영합니다. 기사분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카시트에 앉히고 차에 올랐습니다. 호텔로 바로 가시겠습니까? 아니요, 잠깐 들를 데가 있어요. 저는 기사분에게 주소를 불러드렸습니다. 친정집 주소였습니다. 차가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년 전과 달라진 것도 있고 그대로인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달라진 건 제 자신이었습니다. 3년 전 저는 빗속에서 캐리어 하나 끌고 이 땅을 떠났습니다. 버림받은 여자로, 쓸모없는 며느리로. 하지만 지금 저는 직원 30명의 CEO이고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친정집 앞에 차가 멈췄습니다. BMW에서 내리는 제 모습을 보고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대문을 두드리자 어머니께서 나오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눈이 휘둥그레지셨습니다. 서진아, 엄마 나왔어. 어머나 어머나. 어머니께서 저를 끌어안으셨습니다. 그리고 제 뒤에 서 있는 아이들을 발견하셨습니다. 저 아이들이, 응, 내 아들들이야. 민재, 민호.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세상에, 세상에. 얘들아, 인사드려. 할머니야. 민재가 먼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민호도 따라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무릎을 꿇고 아이들을 끌어안으셨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고 계셨습니다. 우리 서진이가.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3년 동안 보여드리고 싶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국에서의 생활, 회사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 어머니께서는 연신 눈물을 훔치시며 들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우리 서진이가 그냥 무너질 애가 아니지.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보내줬으니까. 아이고, 내가 뭘 했다고. 어머니께서 아이들에게 과일을 깎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서진아, 그쪽에서는. 알아? 그쪽? 시댁 말씀이었습니다. 아니, 아직은. 알게 되면 난리 날 텐데. 저는 웃었습니다. 알게 해주려고요. 오늘. 어머니께서 깜짝 놀라셨습니다. 오늘? 무슨 소리야? 오늘 그 집에서 종친회 한다고 들었어요. 거기 가려고요. 서진아, 왜 굳이? 보여드려야죠.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들이 뭘 버린 건지. 어머니께서 한참 저를 바라보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았어. 근데 조심해. 그 시어머니가 보통이 아니잖아. 걱정 마세요. 이젠 안 당해요. 오후가 되어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전주 이씨 종갓집이었습니다. 3년 전 비를 맞으며 떠났던 그곳. 차가 종갓집 골목으로 들어섰을 때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긴장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종갓집 앞에는 고급 승용차들이 여러 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종친회가 한창인 모양이었습니다. 대문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서 세워주세요. 기사분이 차를 멈추고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천천히 내렸습니다. 검은색 BMW 7 시리즈에서 내리는 젊은 여자와 쌍둥이 아이들. 그 모습을 본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잠깐 저 얼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저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종갓집 대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마당에서 종친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시어머니 최명숙 여사가 서 계셨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여전히 고압적인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대문 안으로 들어서자 한 사람씩 시선이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수군거림이 퍼졌습니다. 저 여자 누구야? 잠깐 저거. 한서진 아니야? 그 쫓겨난 며느리? 시어머니께서 소란스러운 분위기에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눈이 저를 훑고 제 양옆에 서 있는 아이들을 훑쳤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이네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한 발 다가오셨습니다. 아이들을 뚫어지게 바라보셨습니다. 저 아이들이 누구냐? 제 아들들이에요. 민재, 민호. 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어떻게? 내가 어떻게? 얘들아, 인사드려. 할머니야. 민재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민호도 따라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어머니의 다리가 흔들렸습니다. 옆에 있던 종친 어른이 황급히 부축했습니다. 명수가 괜찮아? 저 아이들이. 설마. 시어머니께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눈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준혁이 아이들이냐? 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냉동 배아로 나왔어요. 결혼 생활 중에 보관해뒀던 거요. 종친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더 커졌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야? 냉동 배아? 그런 게 가능해? 그럼 저 아이들이 7대 독자이.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어머나 어머니. 종친들이 달려들어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내가 감히. 저는 시어머니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감히가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엄마가 되고 싶었을 뿐이에요. 어머니가 막으셨지만 이 계집이. 시어머니께서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무섭지 않았습니다. 3년 전에 저한테 뭐라고 하셨죠?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대를 이을 아들을 낳는 것 말고는 아무 쓸모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종친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기 있어요. 아들 둘. 쌍둥이요. 저는 아이들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 어머니 손자가 아니에요. 제 아들들이에요. 저 혼자 낳고 저 혼자 키웠어요. 시어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리고 저요.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무 쓸모없던 그 며느리, 지금은 직원 30명 거느린 CEO예요. 이번에 한국 정부 초청으로 왔어요.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종친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잠깐, 저 여자가 그 맘케어 대표야? 뉴스에서 봤는데. 세상에 그 한국인 여성 CEO가 명숙인의 며느리였어? 시어머니께서 비틀거리며 일어나셨습니다. 내가 우리 집안 망신을. 망신이요? 저는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3년 전에 동네방네 소문 퍼뜨리셨잖아요.
애도 못 낳는 계집이라고. 시어머니의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그게 진짜 망신이에요. 저는 아이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만 가볼게요. 볼일은 다 봤으니까. 돌아서려는데 시어머니께서 제 팔을 잡으셨습니다. 서진아, 잠깐.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3년 전 이혼 서류를 내밀던 그 손이었습니다. 할 말이 있다. 저는 없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다음에 만날 일 있으면 법정에서 뵙죠. 그 말을 남기고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아, 한서진.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BMW로 걸어갔습니다. 차에 타고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긴장했던 게 한꺼번에 풀려나왔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민재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저는 아이들을 안아줬습니다. 엄마 잘했지? 할머니가 왜 화났어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예전에 엄마한테 잘못한 게 있어서 그래. 잘못하면 사과해야 하는데. 그래, 맞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종갓집 대문 앞에서 종친들이 아직도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사과받을 때까지 기다려야지.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야. 종갓집 앞에 나타난 다음 날부터 폭풍이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핸드폰에 부재중 전화가 23통이 찍혀 있었습니다. 대부분 회사 번호였고 몇 개는 언론사였습니다. 무슨 일이지? 불안한 마음으로 뉴스 앱을 열었습니다. 검색창에 제 이름을 쳤습니다. 그리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맘케어 한서진 대표, 자녀 친자 논란. 전 시어머니 다른 남자 아이 주장. 성공 신화의 이면. 난임 극복 CEO의 충격적 과거. 익명 제보 한서진 대표, 해외에서 불륜으로 출산. 손이 떨렸습니다. 기사를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전부 익명 제보를 인용한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 아이를 낳았다는 거짓말. 냉동 배아 시술은 거짓이라는 주장. 심지어 제가 시댁 재산을 노리고 아이들을 데려왔다는 억측까지. 시어머니였습니다. 이건 분명히 시어머니가 퍼뜨린 거였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민재가 잠에서 깨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더 자. 아이를 다시 재우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강 팀장이었습니다. 대표님, 보셨죠? 네, 봤어요. 투자사에서 연락 왔어요. 긴급 미팅 요청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내용인데요? 기사 때문에. 투자 재검토하겠다고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3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일단 미팅 잡아주세요. 제가 직접 설명할게요.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이 상황을 넘겨야 하지? 그때 또 전화가 왔습니다. 친정 어머니였습니다. 엄마, 서진아, 나 좀 이상해. 어머니의 목소리가 힘이 없었습니다. 왜? 어디 아파? 가슴이 좀 답답하고 어지러워. 엄마,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 움직이지 마. 아이들을 급히 깨워 옷을 입히고 차에 태웠습니다. 친정집까지 가는 동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제발, 제발 괜찮아야 해.
친정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께서 마루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엄마, 저는 달려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식은 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119 불러요. 빨리.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의 시간이 평생처럼 길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희미하게 눈을 뜨셨습니다. 서진아, 엄마 말하지 마. 힘 빼지 마. 그 사람들이 또 뭐라고 했니? 저는 울음을 참았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겁니다. 기사가 난 걸, 또 소문이 도는 걸.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 신경 쓰지 마. 우리 서진이 힘들게 하지 마.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복도 의자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떠들지 않았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뭔가 심각하다는 걸 느낀 것 같았습니다. 엄마, 할머니 괜찮아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응, 괜찮을 거야. 저는 아이들을 안아줬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제가 딸이에요. 심근경색 초기 증상이에요. 다행히 빨리 오셔서 크게 위험하진 않지만 당분간 입원하셔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스트레스? 저 때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퍼뜨린 소문 때문에 친정 가게에 또 손님이 끊기고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어머니는 그걸 혼자 감당하고 계셨던 겁니다. 면회 가능해요? 네, 잠깐이면요. 병실에 들어가니 어머니께서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링거를 맞고 계셨고 모니터에서 심장 박동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엄마. 제가 다가가자 어머니께서 눈을 뜨셨습니다. 서진아, 울지 마.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다 나 때문이야. 무슨 소리야? 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내가 아프게 해서 내가 아픈 게 아니야. 하지만 내가 잘 돼서 기뻐서 그래. 너무 기뻐서. 어머니께서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우리 서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컸는데 엄마가 아프면 안 되지.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울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엄마, 꼭 나아야 해. 알겠지? 알았어. 우리 손주들 크는 거 봐야지. 병원을 나와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야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더 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모르는 번호가 하나 있었습니다.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서진아, 나야. 준혁이 꼭 만나야 해. 제발. 저는 그 문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3년 만에 받는 남편의 연락이었습니다. 아니, 전 남편이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시간 후 호텔 로비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손님, 이준혁이라는 분이 찾아오셨는데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올려보내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손님, 그분이 좀 취하신 것 같아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로비에서 소란을 피울 것 같았습니다. 제가 내려갈게요. 로비로 내려가니 준혁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는데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서진아. 준혁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뭐해요? 만나야 할 것 같아서. 술 마시고 왔으면서요?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술 안 마시면 용기가 안 나서. 저는 한숨을 쉬며 로비 구석 소파로 그를 데려갔습니다.
다른 손님들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할 말 있으면 빨리 해요. 준혁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 봤어. 그래서요? 나 닮았더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내 아이들이지? 그게 지금 중요해요? 중요하지.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년 동안 매일 생각했어.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살아는 있는지. 그래서 연락 한번 했어요? 찾아보기라도 했어요? 준혁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못했어. 면목이 없어서. 면목. 저는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면목이 없으면서 지금은 왜 온 거예요? 엄마가 또 미친 짓을 하고 있어서. 저는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알아요. 기사 봤어요. 내가 말릴게. 엄마한테 얘기할게. 됐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말려봤자 소용없어요. 3년 전에도 그랬잖아요. 준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때는 내가 잘못했어. 알아. 알면서 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엄마가 무서웠어. 준혁이 울먹였습니다. 평생 엄마 말 거역한 적이 없었어. 그게 습관이 돼서. 그 습관 때문에 저는 비 맞으면서 쫓겨났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준혁 씨, 저는 이제 당신한테 아무것도 안 바라요. 미움도 없어요. 그냥 남이에요. 서진아. 준혁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아이들한테 아빠 노릇하고 싶어? 못해요.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은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지금 와서 아빠라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기회를 줘. 저는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기회는 3년 전에 있었어요. 당신이 안 잡은 거예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아이들한테도 접근하지 마세요. 엘리베이터에 올라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움이 없다고 했지만 완전히 없지는 않았나 봅니다. 방에 돌아와 잠든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들한테는 아빠가 없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엄마와 아빠 역할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투자자 미팅이 있습니다. 거짓 기사에 대응해야 합니다. 어머니 병원에도 가야 합니다. 할 일이 산더미입니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무너지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거니까. 저는 지퍼백에서 종이 조각 하나를 꺼냈습니다. 찢긴 태몽 일기장이었습니다. 엄마가 꼭 지켜줄게. 이제 지킬 차례야. 끝까지. 법원 정문 앞에는 취재진이 몰려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한서진 대표님, 오늘 재판에 대해 한 말씀 해주세요. 친자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무 대답 없이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옆에서 변호사님이 저를 에스코트했습니다. 긴장되시죠? 아니요. 오히려 시원해요. 그건 진심이었습니다. 2주 동안 준비한 모든 것을 오늘 보여줄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긴장이 아니라 기대였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니 방청석이 가득 찼습니다. 언론 관계자들, 업계 사람들, 그리고 종친회 사람들까지 다들 이 재판의 결과가 궁금한 모양이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시어머니 최명숙 여사가 앉아 계셨습니다. 한복 대신 검은 정장을 입고 계셨는데 얼굴이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옆에 준혁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지만
저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님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원고 측 소장 내용을 진술해 주십시오. 제 변호사님이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 최명숙 씨는 원고 한서진 씨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변호사님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피고인은 언론사의 익명 제보를 통해 원고가 해외에서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했다는 거짓 정보를 흘렸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의 회사는 투자 재검토 통보를 받았고 원고의 사회적 평판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시어머니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저희 의뢰인은 단지 의문을 제기한 것뿐입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냉동배아 시술에 대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증거 있습니다. 제가 직접 일어섰습니다. 변호사님이 놀란 표정이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직접 증거를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판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허가합니다. 저는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 증거입니다. 보스턴 메디컬 센터에서 발급한 냉동배아 이식시술 기록입니다. 서류를 법정 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화면에 서류가 띄워졌습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저는 3년 전 냉동 보관되어 있던 배아를 이식받았습니다. 이 배아들은 결혼 생활 중에 저와 전 남편 이준혁 씨의 난자와 정자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두 번째 증거입니다. 친자 확인 검사 결과서입니다.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민재와 민호 두 아이 모두 이준혁 씨의 친자로 확인됐습니다. DNA 일치율 99.9%입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시어머니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저 서류들의 진위 여부를. 진위 확인은 이미 완료됐습니다. 제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를 통해 아포스티우 인증을 받은 서류입니다. 위조 가능성은 없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재판장님, 증인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누구입니까? 이도경 씨입니다. 피고인의 딸이자 전 남편의 여동생입니다. 방청석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도경이를 왜? 피고인, 자리에 앉으십시오. 판사님의 경고에 시어머니가 억지로 앉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법정문이 열리고 도경이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모습이 단정했습니다. 도경이 증인석에 섰을 때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경아, 너. 어머니, 죄송해요. 도경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에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증인, 선서해 주십시오.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합니다. 도경이 선서를 마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증인은 원고와 피고인의 관계를 잘 알고 계시죠? 제 변호사님이 물었습니다. 네. 서진 언니는 제 오빠의 전 부인이고 피고인은 제 어머니입니다. 3년 전 원고가 시댁에서 나가게 된 경위를 알고 계십니까? 도경이 잠시 숨을 고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네. 어머니가 서진 언니를 내쫓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서진 언니는 결혼 6년 동안 5번의 유산을 겪었습니다. 몸에 문제가 있어서 임신 유지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걸 언니 탓으로 돌렸습니다. 도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번째 유산 직후 어머니가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언니가 병원에서 돌아온 그날이요.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동네방네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언니가 불임이라서 쫓아냈다고, 저 집 딸 데려가면 대 끊긴다고. 그 사실을 어떻게 아십니까?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경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녹음해뒀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경직됐습니다. 재판장님, 이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고 싶습니다. 판사님이 허가했습니다. 법정에 녹음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전현이 우리 집안 망신시켰어. 불임녀 주제에. 동네방네 다 알려야 해. 저런 년 데려가면 후손 못 본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녹음은 계속됐습니다. 친정에도 전화해. 딸 교육을 그따위로 시켜서 우리 집안대를 끊으려 했다고. 종가집 보수 비용 3천만 원 내놓으라고 해. 어머니, 그건 너무. 도경의 목소리였습니다. 닥쳐. 내가 알아서 해. 녹음이 끝났습니다. 법정이 고요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가방에서 지퍼백을 꺼냈습니다. 안에 담긴 종이 조각들이 보였습니다. 재판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여드려도 될까요? 판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증인석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지퍼백을 열고 종이 조각들을 하나씩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제가 임신했을 때 쓴 태몽 일기장이에요. 아이한테 보내는 편지 같은 거였어요. 종이 조각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오늘 내 심장 소리를 들었어. 콩닥콩닥. 그 작은 소리가 엄마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큰 희망이야. 또 다른 조각을 들었습니다. 내가 아들이든 딸이든 엄마는 상관없어. 그냥 건강하게만 태어나줘.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이걸 시어머니가 찢었습니다. 제 앞에서 아들이어도 상관없다고 썼다고, 정신 못 차린다고.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아이를 원하지 않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 무언가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근데 시어머니는 제가 아들을 못 낳는다고, 7대 독자를 못 잊는다고 저를 쓰레기처럼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아이를 잃은 것도 제 잘못입니까? 엄마가 되고 싶었던 것도 죄입니까? 방청석에서 누군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복수하러 온 게 아닙니다. 저는 찢긴 종이 조각들을 모아 손에 쥐었습니다. 그냥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제가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제가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판사님을 바라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정이 잠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판사님이 기침을 하고 입을 여셨습니다. 피고인 측 할 말 있습니까? 시어머니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먼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제가 직접 말해도 되겠습니까? 판사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서진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7대 독자, 250년 종가. 그 무게에 눌려서 나도 미쳐 있었어. 내 시어머니한테 당한 것처럼 나도 너한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그게 핑계가 안 된다는 거 알아. 근데 정말 미안해.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3년 전 이혼 서류를 내밀던 그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작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의 사과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처벌은 법대로 해주십시오.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3년 동안 혼자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회사를 세웠습니다. 다시 일어섰습니다. 피고인의 한마디 사과로 그 시간을 보상받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분의 며느리가 아닙니다. 용서는 할 수 있어도 다시 가족이 될 생각은 없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님이 정리를 하셨습니다. 양측 진술을 모두 들었습니다. 판결은 2주 후에 내리겠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도경이 저를 불렀습니다. 서진 언니. 저는 멈춰 섰습니다. 고마워요, 도경아. 용기 내줘서. 언니 미안해요. 진작 이랬어야 했는데. 괜찮아. 오늘 해줬으니까. 저는 도경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도경아, 어머니 잘 챙겨드려. 나는 이제 상관없지만 어머니한테는 딸이 필요할 거야. 도경이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원 밖으로 나오니 취재진이 또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지만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한서진 대표님,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저는 잠시 멈춰서서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진실은 결국 밝혀집니다. 그리고 저는 제 아이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 말을 남기고 저는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하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손에는 아직 찢긴 종이 조각들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끝났어. 드디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3년 동안 참아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정 어머니였습니다. 엄마, 서진아, 뉴스에서 봤어. 우리 딸 잘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아빠가 하늘에서 얼마나 뿌듯해하겠니? 저도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 해냈어. 진짜 해냈어. 알아. 우리 서진이가 해냈어. 정말 장하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아빠, 나 잘했지? 호텔에 도착하니 아이들이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저는 두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왔어요? 엄마가 중요한 일하고 왔어. 무슨 일이요? 저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가 진짜 엄마라는 거 증명하고 왔어. 민재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엄마는 원래 진짜 엄마인데요? 저는 웃으며 아이들을 더 꼭 안았습니다. 그래, 맞아. 엄마는 원래 진짜 엄마야. 6개월이 지났습니다. 판결은 제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시어머니 최명숙 여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천만 원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종친회에서는 파문당했고 동네에서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햇살이 거실 가득 쏟아져 들어오는 곳이에요. 아이들이 뛰어다니기 좋은 넓은 거실과 제가 좋아하는 책들을 꽂아둘 수 있는 서재가 있는 집. 아무도 저를 쫓아내지 못하는 저만의 집. 엄마, 밥 먹어요. 민재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렸습니다. 저는 서재에서 나와 식탁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들이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5살이 됐고 민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새 이렇게 컸나 싶을 정도로 의젓해졌습니다. 우리 아들들 배고팠구나. 응, 빨리 먹자. 저는 아이들과 마주 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뭐해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오늘은 할머니 병원 가야지. 외할머니? 응, 외할머니. 친정 어머니는 심근경색 이후 서울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고 계셨습니다. 다행히 많이 호전되셔서 곧 퇴원하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퇴원하시면 저희 집 근처로 모시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외할머니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그래, 곧 나으실 거야. 아침을 먹고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맘케어 한국지사가 공식 출범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직원이 20명으로 늘었고 정부 지원 사업에도 선정됐습니다. 투자자들의 신뢰도 회복했습니다. 거짓 기사가 났을 때 흔들렸던 투자사들이 재판 결과를 보고 다시 연락해 왔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힘들 때 떠난 사람들과는 다시 일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대신 처음부터 저를 믿어준 곳들과 함께 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니 강 팀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좋은 소식이에요. 뭔데요? 아시아 헬스케어 포럼에서 기조연설 요청이 왔어요. 역경을 극복한 여성 기업가로요. 저는 웃었습니다. 역경을 극복한 여성 기업가라. 수락하실 거죠? 당연하죠. 오후에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데 비서가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손님이 오셨는데요. 누구요? 이준혁 씨요. 저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6개월 만이었습니다. 재판 이후로 연락이 없었는데 갑자기 왜 온 걸까요? 들여보내요. 사무실 문이 열리고 준혁이 들어왔습니다. 6개월 전보다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염을 깎았고 눈빛이 좀 더 또렷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딘가 지쳐 보였습니다. 오랜만이야. 준혁이 먼저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저는 자리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일부러 차갑게 대하려는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따뜻하게 맞이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 볼 일 있으면 얘기하고 없으면 가세요. 바빠요. 준혁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변했구나. 변하지 않았으면 이상한 거죠. 저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준혁이 한참 저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들 보고 싶다고 하셔.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손주들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다고. 사회봉사 나가시면서 많이 달라지셨어. 달라지셨다고요? 응. 진짜 반성하고 계셔. 매일 절에 가서 기도하시고 너한테 편지도 쓰셨어. 준혁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받기 싫으면 안 받아도 돼. 그냥 전해주고 싶었어. 저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열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전해줬으니까 됐죠?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어서려다가 다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서진아. 네. 나 진짜 후회해. 매일. 저는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내가 한마디만 했어도 너 안 쫓겨났을 텐데. 아이들이랑 같이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랬겠죠. 다시 기회 없을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준혁 씨. 응. 나는요, 3년 동안 혼자 살았어요. 아이들 낳고 회사 세우고 다시 일어서고 그 시간 동안 당신 도움 한 번 못 받았어요. 준혁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몰라요. 당신이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거. 아이들한테도 아빠 없이 잘 크고 있다는 거. 서진아.
미워하지는 않아요. 진짜로. 근데 다시 시작할 마음은 없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남이에요. 아이들 친아버지라는 것 말고는. 준혁이 한참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억지로 안 할게. 고마워요. 근데 아이들은 가끔 보게 해줄 수 있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면요. 강요는 안 할 거예요. 고마워. 준혁이 일어섰습니다. 문 앞에서 멈춰 서더니 돌아봤습니다. 서진아, 너 진짜 대단해. 나였으면 못했을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나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저는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의 편지. 열어볼까 말까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결국 열었습니다. 서진아, 이 편지를 내가 읽을지 모르겠다. 읽지 않아도 원망하지 않겠다. 나는 평생 7대 독자라는 무게에 짓눌려 살았다. 내 시어머니가 나한테 한 것처럼 나도 너한테 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다. 근데 요즘 봉사활동 나가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아이들 돌보는 봉사인데 아이들이 웃는 걸 보면 내 생각이 나더라. 내가 얼마나 아이를 원했는지, 내가 그걸 얼마나 짓밟았는지 용서해달라고 말 못하겠다.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 그냥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싶었다. 진심으로. 그리고 손주들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다. 안 보여줘도 원망 안 한다. 그냥 내 바람이다. 건강해라. 아이들도. 최명숙. 저는 편지를 읽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용서. 그게 뭘까요? 3년 동안 저를 괴롭힌 사람을 용서한다는 게. 하지만 이상하게 분노는 없었습니다. 예전처럼 이가 갈리거나 눈물이 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했습니다. 이긴 거니까. 제가 이긴 거니까. 저녁에 아이들을 데리러 어린이집에 갔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나와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우리 아들들 오늘 뭐 했어? 그림 그렸어요. 민재가 도화지를 내밀었습니다. 그림을 보는 순간 저는 멈춰 섰습니다. 그림에는 집이 있었고 그 앞에 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큰 사람 하나와 작은 사람 둘. 그리고 위에 우리 가족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누구야? 엄마랑 나랑 민호. 아빠는? 민재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빠는 없는데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이들한테는 처음부터 아빠가 없었습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우리 가족이었습니다. 그래, 우리 가족이지.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고 아이들을 재웠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후 저는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지퍼백을 꺼냈습니다. 찢긴 태몽 일기장 조각들이었습니다. 3년 동안 간직해온 것들. 저는 새 앨범을 꺼내서 조각들을 하나씩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퍼즐 맞추듯이 찢긴 문장들을 이어 붙였습니다. 오늘 내 심장 소리를 들었어. 엄마가 꼭 널 지켜줄게. 내가 아들이든 딸이든 엄마는 상관없어. 다 붙이고 나니 새벽 2시였습니다. 앨범 마지막 페이지에 저는 펜을 들어 새로운 문장을 썼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약속을 지켰어. 너희들을 지켜냈어. 앨범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 위로 달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3년 전 빗속에서 캐리어 하나 끌고 쫓겨났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습니다. 제 인생이, 제 희망이.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아이들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살짝 열고 들여다봤습니다. 민재와 민호가 나란히 누워 새근새근 자고 있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얼굴들이 평화로웠습니다. 잘자 아가들아. 저는 속삭이고 문을 닫았습니다. 다시 서재로 돌아와 앨범을 책장에 꽂았습니다. 찢긴 조각들로 만든 앨범. 이제 이건 상처가 아니라 훈장이 됐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시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답장을 썼습니다. 편지 잘 받았습니다. 손주들 사진 보내드릴게요. 직접 만나는 건 아이들이 더 크면 생각해 볼게요. 보내고 나서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용서했냐고요? 글쎄요.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사람들한테 매여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워하는 것도 원망하는 것도 에너지 낭비니까요. 저는 이제 제 삶을 살 겁니다. 아이들과 함께, 제가 만든 회사와 함께, 제가 선택한 사람들과 함께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한서진, 이제 진짜 내 인생이야. 그리고 하늘을 향해 작게 인사했습니다. 아빠, 나 잘 살고 있지? 앞으로도 잘 살게. 일주일 후 아시아 헬스케어 포럼 기조연설장. 저는 단상에 올라 수천 명의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맘케어 대표 한서진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6년 전 아이를 못 낳는다는 이유로 시댁에서 쫓겨났습니다. 청중이 조용해졌습니다. 5번의 유산을 겪었고 쓸모없는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제가 쓴 태몽 일기장은 시어머니 손에 찢겼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가 냉동 배아로 쌍둥이 아들을 낳았고 난임 여성들을 위한 회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와 저를 쫓아낸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섰습니다. 박수가 다시 터졌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저는 청중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 누가 뭐라고 하든 포기하지 마세요. 찢긴 종이 조각도 다시 이어 붙일 수 있습니다. 끝난 줄 알았던 이야기도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단상에서 내려오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제 복수입니다. 잘 사는 것, 행복한 것, 당당한 것. 그 사람들이 버린 저는 이제 없습니다. 지금 여기 서 있는 건 스스로 다시 태어난 한서진입니다. 강당을 나오는데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보낸 영상이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민재와 민우가 손을 흔들며 외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엄마도 사랑해. 세상에서 제일 많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저는 이제 제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민재와 민호의 엄마 맘케어의 대표 그리고 한서진으로 찢긴 조각들을 다시 이어붙인 여자.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쓰는 여자. 그게 바로 저입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연의 주인공에게 따뜻한 한마디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인생대나무 숲이었습니다.